안녕하십니까. 한국화장품 전문가협회 협회장 양예론입니다. 올해 최초로 화장품에 대한 국가자격증이 나오게 됐죠.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보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단답형 문제 20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선다형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제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단답형 20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0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실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이렇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그런 제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시험을 봤지만은요, 1번 문제가 보는 순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물어보는 건데 화장품 성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화장품 성분은 우리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없는 원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사용에 대한 함량이 제한된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사용 배합 금지하는 원료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원료는 우리가 혼합 첨가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사용 한도 원료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한도 원료인데 보니까 가로 안에 예를 들어서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해가지고 에탄올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이것들은 전부 다 산성 물질인데 염기성과 물질하고 산성 물질이 더해지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마지막 베타인이 대표적인 암모늄하고 이온하고 그다음에 카르복산이 더해진 염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답은 바로 염류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화장품 시행 규칙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화장품이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안전성이 중요한데 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은 다음 자료들을 보관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 화장품의 가로 안에 평가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의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되는데 일단 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하겠나요? 안전성이 중요하죠. 안전성에서 안전성 평가라는 걸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성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화장품을 사용해서 위해성이 발생되는 거 먼저 이 화장품 성분이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위험성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그게 얼만큼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그게 얼만큼 노출이 되는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해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그 화장품이 얘가 되겠는데 위험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는 그 위험성을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한다는 것은 이게 동물 실험과 이게 등이 있는데 결국은 인체 노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결정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위험성이 노출되는 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는 걸 평가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한데서 노출 평가가 되겠고요. 노출 평가가 되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게 얼마큼 고객한테 어떤 위험성을 만드는 정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요. 위해의 정도 발생 빈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위해도 결정하는 단계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화장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4번에 대한 문제는 예제가 좀 더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딱 답만 쓸 수 있게끔 제가 그걸 뽑아내는 보세요. 이건 뭔가 이렇게 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장품에 대한 포장은 두 가지 포장이 있죠. 1차 포장이 있고 2차 포장이 있는데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접촉이 되는 거. 그걸 또 포장하는 게 바로 2차 포장이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가로안이란 어떤 가로안을 수용하는 한계 이걸 수용한다 그랬죠.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어때요? 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포장이란 말이 맞을 거죠. 두 번째는 이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하는 포장이다. 그래서
앞에는 바로 2차 포장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1차 포장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데 바로 CGMP 기준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질문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란 충전 이전, 중요한 건 충전 이전입니다. 충전 이전에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보통 화장품이 완제품이 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공정이 필요한 반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기 직전, 여기 나온 대로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 1차 연기에 들어가기 직전 제품이가 벌크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걸 완제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제조 단계까지 끝낸 충전 이전의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벌크 제품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화장법 시행 규칙에 있는 성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나다에 해당되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가에 보면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즉 감광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그만큼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가 되죠. 왜 씻어내기 때문에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일부에, 어떤 일부냐면 피부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그래서 패치 테스트라는 거 이런 거 아시죠?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성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도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되게 팔 안쪽에 하거든요. 이제 반창을 붙여가지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피부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체크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성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그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고농도의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그만큼 자극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분이 10%를 초과하여 함유되었거나 10% 이상이거나 또는 이 pH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한다. 즉 3.5 미만이 된다는 얘기는 3.0이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 피부에 자기 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금방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화장품 중에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면서 고농도란 말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지정하고요, 산도를 지정하는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바로 아아 성분, 과일산이라고 이런 걸 알고 있죠. 아아 성분이 바로 대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아를 쓰면 되는데, 정확한 명칭 우리가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아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약칭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바로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화장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 답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었던 거 보면은요, 색소 중에서 콜타르란 말이 나오죠. 콜타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답은 색소니까 타르 색소입니다. 물론 뒤에는 뭐 이렇게 있지만은요, 이 콜타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타르 색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타르 색소로 쓰면 맞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시험 기준하고 방법에 대한 걸 우리가 보고를 해서 심사가 되고 나면은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허가를 맡아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유효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야 된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제출이 되는 경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가 있다 이건데, 바로 그게 효력 시험 자료를 우리가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효력 시험을 따로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면제할 수가 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기재 표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효력 시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문제가 안전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화장 비누. 이번에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올라온 게 세 가지 품목이 있죠. 화장 비누하고 흡체.
제모 왁스가 있는데 그 중에 화장 비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화장 비누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게 시행할 때는 안전 기준 시행 체크할 때는요 유리 알칼리 시험을 하는데 이게 몇 프로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0.1%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 비누는요 안전 기준이 유리 알칼리 시험을 통해서 0.1% 이하가 함유되어야만이 안전 기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화장법 시행 규칙 별표에 있는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존에는 착향제를 그냥 향료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향료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성분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엇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25가지가 있다라고 공부했었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 이 안에는 뭘 유발할까요?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향료로 표시할 수가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4번에 있는 내용인데 성분에 대한 성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화장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함량 순에 따라서 기재 표시를 하는데 다만 좀 밑에 있는 성분이 되는데 다만 가로 안의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량 들어있는 성분은 그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미량의 기준이 바로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화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화장품 용기 중에서 1차 용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 1차 용기의 필수 기재 사항이 바로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공부할 때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명칭하고 화장 명칭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영업자의 상호. 그 다음에 3번 빼놓고 4번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인데 세 번째는 바로 그 화장품에 대한 내력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 있죠.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제조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려면은요. 혹은 광고를 할 때는 어떤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은 굉장히 까다롭죠. 보고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를 내서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실증 자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하나는 인체 외 시험 자료가 제출하게 되면 실증 자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랬을 때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실험실의 배양 접시, 인체로부터 불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 피부 등 이런 인위적인 환경에서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해서 말한다. 저는 딱 이 문제를 보면서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체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인체 적용 시험이 아닌 뭘까요? 인체 외 시험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피부 각질층의 지질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성분명을 쓰시오. 피부 각질층은 바로 이 각질간 접착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접착제 안에가 단백질하고 지질 성분이 있는데 그 지질 성분 중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을 되게 많이 그 피부 보호막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피부 장벽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세라마이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층의 지질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피부 장벽에 대한 것은 바로 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고객과의 대화에 대한 지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질문이 있는데 그 지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미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 중에 고객 피부가 민감성을 유발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감성도 좋아지게 하면서도 미백을 동시에 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로 알파 비사볼이죠. 그래서 답은 알파 비사볼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능성 화장품 기준하고 시험 방법을 표현하는 별표 1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화장품 용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밀폐, 기밀,
밀봉, 그 다음에 차광 용기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니까 보세요. 화장품에 사용하는 용기 중에서 이 용기는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차광 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차광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겁니다. 이전에 식약처에서 예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유해 사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래쪽에 실마리 정보에 대한 게 저는 나올 걸로 예상했었는데 나왔습니다. 네, 보세요. 안전성 정보 중에서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서로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것 같다, 카더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실마리 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실마리 정보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좀 되게 쉬운 문제이죠. 모발에 대한 구조인데 모발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세 가지 구조가 이게 모소피하고 가로 안에 있고 그다음 모수질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모발의 구성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한 80에서 한 90% 가까이 있는 게 바로 그게 모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피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인데 화장품에 대한 성분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안에서 그 성분을 뽑아내고 그거에 대한 함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내용 중에서 일단 먼저 보존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보존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벤질 알코올이 있었죠. 그래서 벤질 알코올로서 벤질 알코올은 보통 그 보존제에 많이 쓰는 게 페녹시 에탄올 많이 쓰는데 페녹시 에탄올과 같이 1%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질 알코올로서 1.0% 이하로 사용되어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벤질 알코올하고 페녹시 에탄올이 함량이 바로 1.0% 이하가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2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멜라닌에 대한 문제입니다. 멜라닌은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다는 말이 나오니까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답이 되고요. 이를 만들어내는 소기관을 뭐라고 한다. 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지만은요. 결국은 만들어진 그 소기관이 바로 멜라닌 과립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멜라노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멜라노좀에서 이게 나가서 바로 그게 착석시켜주는 멜라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기관 얘기가 나오면 바로 멜라노좀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소기관은 멜라노좀이라고 합니다. 자, 이리하여 맞춤 화장품 조제과에서 제1회 시험에 단답형 수문제를 다들 같이 함께 풀어봤습니다. 정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고객들의 니즈가 더 다양해지고 또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화장품에 대한 공부 그리고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현장에서 화장품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 화장품 산업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매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화장품 전문가 앞에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